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오후 4시를 갓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환승객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입국 심사대 앞. 지문 인식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음을 내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줄의 맨 뒤에는 낡은 군복 바지와 해진 점퍼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세준, 74세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며칠 되지 않은 손녀 김지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캐리어를 끌며 기대감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박세준은 늘 그렇듯 말없이 묵묵히 줄을 따라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차례가 먼저 되었습니다. 여권을 내밀고 밝게 인사를 건네자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확인을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조심스레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박세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관은 그의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정지하듯 멈춰섰습니다. 사진은 희미했고 글자 주변은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심사관은 지문 인식을 요구했습니다. 박세준은 조용히 손가락을 인식기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오리움을 내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차분히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계는 그의 지문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사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곧 무전기를 든 그가 조용히 말을 건넸고 곧이어 2명의 공항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다가섰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일본어로 짧게 심층 확인 대상입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박세준과 지은을 따로 분리하여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밝고 들뜬 분위기의 여행 시작은 그렇게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좁고 하얀 조사실. 탁자 위에 놓인 지문 인식기와 모니터, 그리고 2대의 CCTV 카메라가 이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옆자리에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다 끝내 문질러져 닳아버린 손끝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손가락은 지문이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인식기에 아무리 대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혹시 신분을 증명할 다른 수단은 없느냐고. 박세준은 말없이 낡은 가방 속에서 한 권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은 낡고 바랜 가죽 표지였고 손때가 곳곳에 베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펼친 수첩 속에는 수학 공식처럼 보이는 복잡한 기호들과 수십 년 된 통신 구조도를 손으로 그린 도면, 그리고 1995 소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수첩을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숫자 배열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알고리즘 대회 준비를 하던 때 떠올랐던 난수열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 순간 직원 한 명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며 동료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어 곧 다른 상급 보안요원이 들어왔고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박세준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1995년 서울. 혹시 그 시절 블랙버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이시냐고. 박세준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공항의 공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의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던 일본 보안 분석관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표정을 굳혀갔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낯선 감정에 사로잡힌 얼굴로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첩은 단순한 일정표도 개인 메모장도 아니었습니다. 코드처럼 보였던 수많은 숫자와 기호,
그리고 도표들은 지은이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종류의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익숙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지역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잠깐 본 적 있었던 구조. 특정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일본어로 급히 무전을 날렸습니다. 곧 이어진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신문실에 설치된 카메라 각도가 변경되었고 상급 보안 책임자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양복의 단정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수첩을 조심스레 넘기며 박세준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박세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녀 지은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석관이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노트에 적힌 특정 문자열을 확인한 그는 이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전 실종된 패턴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만 돌던 알고리즘인데 여기에 왜 있는 거죠? 상급자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내 국가안보 담당 부서에 연계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대사관 측에 통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세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 말하지 않은 과거가,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고요하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정보기관에서도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당국으로 전달된 박세준의 신원 조회 요청은 일반적인 여행자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어느 오래된 서버가 작동을 시작했고 잠금 상태로 분류되어 있던 코드명 하나가 조회되었습니다. 코드명 P, S, J, 등급 절대 보안, 상태 공식 기록 없음. 김지은은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이 수첩은 대체 무엇인지, 왜 그런 정보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알고 있었던 박세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박세준에게서 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말없이 조용히 식사를 차려주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시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알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더 깊은 혼란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안보부서는 박세준이 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에 입국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의 지문이 달아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손가락의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무언가에 몰두했다는 건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그 수첩에 적힌 수열 중 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알고리즘을 푸느라 애를 먹던 날 문제를 직선형으로 풀지 않고 망형 구조로 재배열했던 방식. 그와 똑같은 방식이 수첩 한 페이지에 연필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그것을 할아버지가 적으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오래된 버튼폰만 쓰셨고 인터넷 뱅킹도 번거롭다고 손살에 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보안기관에서 과거를 추적하는 그 장본인이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현지 방송국 한 곳에서 공항에서 구금 중인 노인의 수첩에 관한 루머가 언급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동북아시아 사이버 안보 혼란기의 핵심 키를 가진 인물이 도쿄 공항에서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해커 포럼과 일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박세준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졸업기념 관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은 전혀 다른 세계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서울 외교부 외곽 건물, 비밀리 운영되는 정보보안센터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네다 공항으로부터 전달된 인물의 수첩 내용과 암호 시퀀스가 분석실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고 직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살아계셨던 겁니까? 박세준 그분이. 그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처럼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보국의 극비 프로젝트 블랙버드의 현장 책임자. 기록상으로는 1997년 작전 실패와 동시에 퇴직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부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쿄에서 수첩을 펼쳐든 순간 수면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버드 작전. 그것은 단순한 방어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사이버 전력은 열악했고 국가 간 해킹 경쟁은 이미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지만 박세준은 단독으로 역공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수학적 난수 기반을 뛰어넘어 인간의 심리 패턴을 예측해 만든 유동 알고리즘. 그리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세계국 군 통신망을 정확히 72시간 동안 교란시켰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도 들키지 않게 삽입하고 상대 국가의 군작전 지령을 반대로 왜곡시켜 오히려 오폭과 혼선을 유도했던 전설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정보국 내부에서는 이를 침묵의 지진이라 불렀고 이 일로 인해 한 고위 장교가 실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존재 자체는 끝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세준은 그 성공 이후 자취를 감췄고 기록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수천만은 남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사용했던 암호책의 일부와 알고리즘 변조 코드, 그리고 연산 패턴의 시작 지점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쿄공항 조사실. 일본 보안 분석관이 수첩을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본 방위성에서 쓰는 암호 체계와 일부 구조가 겹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경보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보던 지은의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 복잡한 수열을 잠시 응시하더니 마치 직관적으로 해석하듯 한 장을 넘겨 새로운 배열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나 연필 없이 머릿속에서 완전한 역산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래밍과 수학 문제를 게임처럼 풀어왔고 알고리즘 대회에서는 한 번도 2등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해킹 대회에서는 가명을 쓰고 참가해 성인부까지 꺾었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조사실에 있던 일본 보안요원 한 명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걸 암산으로 푼 겁니까? 이건 군 정보기관에서도 풀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은은 당황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조차 자신의 반응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박세준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깊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홀로 쌓아 올린 탑 위에 지금 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정교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사이버 방위본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접근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패턴은 오래된 난수 코드였고 바로 박세준이 1996년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암호키와 유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불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밤 처음으로 알고리즘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이제 단순한 관찰자의 자리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퍼진 한 장의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의 어둠 속 커뮤니티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설적 해커가 생존해 있었다는 소문은 각국 정보기관을 긴장시켰고 동시에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해커 집단들을 자극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특수작전 조직 스펙터넷은 즉시
암호 수첩과 관련된 정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금융 암호 체계 일부가 박세준의 유동 알고리즘에서 파생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NSA의 한 분석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우리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의 한 지하실. 6명의 해커가 폐공장을 개조한 작업실에서 다크웹 트래픽을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곰단이라 불리는 집단으로 박세준이 1990년대 말 잠깐 교신을 주고받았던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선의의 보호가 아닌 선점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 청두에선 군 산하 사이버 부대가 비공식 회의를 열고 박세준이 과거 자신들의 정보 시스템을 3분 17초간 정지시킨 사건을 공식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된 코드 일부가 여전히 국가 시스템 내에서 검출된다는 사실에 지휘관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도어를 재검토하고 해당 코드가 다시 등장하면 즉시 격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외곽에 위치한 특수감시 시설에서 모사드의 한 분석가가 경고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PSJ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구조 그 자체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알고리즘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누군가 그것을 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박세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항의 조사실에서 풀려난 후 일본 정부의 외곽 관찰하에 한적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호텔방 한 구석에서 수첩을 펼쳐놓고 또 다른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과거에 가까워질수록 해석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첩의 내용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며 세계의 중심을 건드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손이 그 열쇠를 빼앗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나 지은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세준이 수첩 속에 숨겨둔 가장 깊은 페이지에는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담겨 있었고 그 마지막 수식의 구조는 김지은이라는 이름 안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 오래된 주택의 지하. 고철 더미 같은 컴퓨터 본체와 CRT 모니터 그리고 박스 속에 숨겨졌던 수첩이 다시 책상 위로 올려졌습니다. 박세준은 말없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끝은 정확히 특정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그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들과 불규칙한 한글 이니셜들이 교차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노트북을 켜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거 블랙버드 작전 때 누락된 통신 기록 아닌가요? 그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빠르게 암호 해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수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알고리즘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 흐름은 수첩 속 문장들을 일련의 명령처럼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곧 하나의 키워드를 해독해냈습니다. 시정권 후방 모듈 접근 반전 기록 조작. 지은은 화면을 바라보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 박세준의 작전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단지 실패로 몰기 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배신의 명령이었습니다. 박세준은 말없이 한 장의 종이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1997년 5월 작전 종료 직후 정보기관 내부에서 오갔던 비밀 통신문 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통신문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B. S. 제이는 너무 깊이 들어갔다. 보안 제거 후 기술은 회수하고 기록은 폐기. 지은은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없이 사라졌던 이유, 세상과 단절되어 수첩 하나의 의지에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당했고 조용히 지워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암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세준, 그리고 그의 팀원들이 활짝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의 얼굴을 그녀는 최근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위 공직자, 대기업 보안 총괄 책임자, 국책 프로젝트 자문관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되찾으실 건가요? 박세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첩을 닫고 오래된 디스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디스크 위에는 희미하게 백야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준이 디스크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암호화된 압축 파일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KYUNG-95 LOG. 지은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995년 경북 지역 무기개발소의 전산망이 교란되던 시점의 실시간 로그 파일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코드명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WLIM. 그 이름은 지금 대한민국 국정 최고위원회에 올라있는 인물의 약자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세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용하고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복사했고 별도의 서버에 업로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세준은 그녀의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과거를 바로잡고 진실을 드러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야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거짓과 조작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밤중 조용하던 한남동 언덕 위 주택가에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의 기척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은 창가에 조용히 섰습니다. 낡은 안경 너머로 창밖을 응시하던 그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추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수십 년 전 그렇게 한 번은 사라졌고 또 한 번은 도망쳤으며 이번엔 누군가 대신 다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박세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해독한 한 조직의 내부 문서가 떠 있었고 그 문서에는 PS 제2제거 프로토콜이라는 코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철저히 박세준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든 정보적으로든. 지은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도 없고 관심도 없던 SNS 계정을 열고 해커 커뮤니티의 다크웹 채널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지금 다시 시작된다. 그 짧은 메시지는 익명으로 올라갔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 4개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잊힌 동료들, 정의롭지 못했던 과거에 침묵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양심을 잃지 않았던 자들까지. 조용히 그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세준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 천천히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USB와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USB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백야 프로토콜의 실행 모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 코드가 아닌 과거를 드러내고 현재를 흔들 수 있는
정보와 진실의 폭탄이었습니다. 지은은 USB를 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경고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는 속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날 밤 지은은 단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세준이 알려준 좌표들을 따라 과거 작전의 중계 서버가 묻혀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심 한복판, 오래된 건물의 지하 통신실. 지은은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폐기된 서버 기기 하나와 그 속에 남아있는 명령어 트레이스를 복원해냈습니다. 박세준의 목소리가 오래전 녹음 파일로 그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진실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손에 들려야 한다. 지은은 천천히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USB를 연결해 서버 내 백업 공간에 데이터를 복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무기로 들고 그림자 속의 적들과 마주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던 다음 날 새벽, 서울 중구의 한 폐건물 옥상,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서버에 남은 흔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이 남긴 USB의 백업 복사본은 빠르게 해킹 방어 시스템을 우회해 정부 산하 폐쇄망 내 서버에 접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춘 지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W-LOG. 접속 이력과 키워드 분석 결과 이 파일은 1997년 5월 14일 작전 종료 직후 국가정보기관 내부의 비공식 회의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직 국정 최고자문위원 이무현,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원장 김도균, 그리고 지은이 중학교 시절 방문했던 박물관 후원단체의 회장 최명호. 그들은 모두 박세준의 전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블랙버드 작전을 종료시키며 그를 내부 반역자로 몰아 기술 회수 후 제거 지시를 주도했던 실질적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지은은 파일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권력 중심에 있으며 대한민국 보안 체계의 최상층부를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이 말 그대로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호텔 VIP룸. 이무현은 노트북으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첩을 해독했다는군. 더 기다릴 수는 없겠지. 백야 프로토콜이 다시 작동하면 우리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 화면 너머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 정보국장 출신이자 현재 모 계열사 회장인 최명호였습니다. 다시 실행해. 그림자 작전 2단계. 지은 그 아이는 박세준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야. 그 아이가 진실을 퍼뜨리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 그 대화는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아 지은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삽입되었고 IP 추적과 동시에 위치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문 요원 2명이 서울 시내의 폐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이미 그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도록 유도한 것이며 그들을 직접 마주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폐건물 3층. 지은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내가 그 구조를 다시 설계할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두 요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CCTV가 해킹되며 꺼졌고 건물 내부 와이파이와 전력망까지 지은이 조작한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원들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지시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건물 옥상에 미리 세팅된 전광판이 켜지며 전 세계 다크웹 커뮤니티에 실시간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광판에는 박세준의 과거 기록과 그가 남긴 진술 영상 일부 그리고 이무현과 최명호가 주고받은 음성 파일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수 없었고 사실상 전 세계 해커들과 시민 감시자들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박세준과 조우했습니다. 박세준은 딸보다 어린 손녀가 자신을 대신해 세계를 향해 칼을 겨눈 모습을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암호는 제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걸 제가 끝낼게요. 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대가 무너졌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박세준이 머물던 한적한 가옥에서 긴급 경보가 울린 것은 새벽 5시 15분이었습니다.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랍 속에 있던 수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창문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CCTV 기록도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누군가는 수첩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박세준이 남긴 모든 설계도가 담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지은은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수첩과 디지털 백업 사이에 감춰둔 마지막 복호 코드를 할아버지의 필체 분석과 알고리즘 리듬 패턴을 통해 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문득 수첩 첫 장에 적혀있던 작은 각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로다. 지은은 자신의 노트북을 통해 백야 프로토콜의 마지막 실행 지점을 추적했습니다. 그 좌표는 강원도 삼척의 한 폐탄광 근처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탄광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송신자는 미확인. 영상에는 박세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수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기록이 아닌 기억 속에 남아야 합니다. 암호는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한다. 그는 영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첩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자가 삭제 설계를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형태로 남은 마지막 백야의 잔재였고 이제는 그녀의 판단에 따라 파괴되거나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꺼내 탄광벽 깊숙한 틈에 삽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고주파 분산 모듈을 가동시켰습니다. 기록은 소리도 없이 산화되었고 남은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 새겨진 최후의 알고리즘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이제 다시 평범한 삶의 표면 위로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복학했고 친구들과도 조금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트북 한 구석에는 늘 PSJARCHIV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이 갑작스럽게 사임했고 국정감사에서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재개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사이버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단순한 보안 개혁의 일환으로 보도했지만 몇몇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한 명의 소녀가 촉발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지은은 어느 저녁 박세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늘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조용한 발걸음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